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이 아닌 휘발유 차를 타는 건 최신 폰을 쓰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지난 23일 테슬라 실적 발표 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인데요. 지난 1분기에만 40% 빠진 테슬라 주가를 하루 만에 12% 반등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거센 저가 전기차 공격에서 테슬라가 재기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춤하던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주간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2시부터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 봐요. 네, 현재는 이제 비공개로 회담을 이제 전환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처음 진행되는 영수회담이 막 관심이 쏠렸는데 단독 회담은 아니고요. 이제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이 배석을 해서 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청사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환한 표정으로 맞으면서 반갑게 두 사람이 악수를 했고요. 네. 회동은 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순서대로 모두 발언을 한 뒤에 회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제들이 올라왔고 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관심사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여는 영수회담이고요. 총선 전까지 아무래도 주요 현안 등에서 이제 극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좀 전국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무엇보다 민생 현안으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왔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 오늘 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네.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 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이제 회담이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잠시 후면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엔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중에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기도 했다면서요? 네, 오전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했습니다. 요즘 엔달러 환율 계속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160엔 선을 넘어선 거는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입니다. 엔달러 환율,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죠.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데 또 오후장 들어서요. 네. 상황이 또 급반전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오후 2시를 전후해서 또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156엔 선까지 현재도 156엔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해서 풀어가지고 엔화 약세 방향을 돌려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엔달러 환율의 향방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왔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행동이 나온 거죠. 네. 과거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성향을 보면요, 처음 개입을 시작할 때까지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일단 개입을 시작하면 방향이 바뀔 때까지 상당히 강하게 개입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엔화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달러를 매도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슈퍼엔저를 좀 진정시키려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의 엔저 현상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 추세 자체를 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엔화 약세가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 일본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많아지게 되죠. 사실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고 최근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돌리긴 했지만 이런 식의 저금리를 유지한 거는 사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제는 반대로 너무 엔저가 심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 이러면 또 국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뭐 최근에 이제 아직은 물가에 자극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엔화 약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팔라지면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엔화 약세는 사실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일단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달러라면 우리 원화 가치를 누르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값싼 엔화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제품이나 영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고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또 일본 여행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수지 적자를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네. 우리야 또 일본이 인접국이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도한 어떤 엔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엔달러 환율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이른바 엔잡러. 엔잡러. 그러니까 중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뜻을 풀이해보면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습니다. 주 직업이 있고 그 외에 부업을 겸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전년 같은 분기보다 22.4% 10만 1,000명 늘어난 5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물론 전체 취업자 규모에 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 주목할 건 그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2019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부업자 비중이 1.34%였는데 5년 사이에 지난해는 1.97%, 2%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50대 11만 8천 명, 40대 11만 5천 명 이런 순입니다. 청년층에서는 30대가 7만 1천 명, 20대 미만 청년층은 5만 3천 명 순입니다. 그래서 절대 규모로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죠. 그런데 이것도 40대와 청년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 청년층 부업자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 12,400명 더 늘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40대 부업자 27%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네. 이렇게 부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해서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보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종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금리의 대출 이자 부담도 크니까 월급만으로 살기 힘들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좀 덜 받는 형태의 직업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 배송 네. 직업군이죠. 플랫폼 일자리라고도 하는데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업으로 인기가 많은 직종이고 유튜버 또
부업으로 좋은 직업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망, PC나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일과 후에 이렇게 또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부업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그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이 얘기 좀 네. 자세히 좀 나눠봤으면 네, 합니다. 이게 네. 지금 좀 시끄러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어떤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역할인 네네.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해서 일본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운영사는 라인 야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과 야후 재팬이라는 일본의 네이버 같은 포털 회사가 합병한 회사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이제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라는 별도의 또 지주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라인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 11월이었는데 해커들이 그때 네이버 클라우드의 가상망을 해킹을 해서 네. 라인의 앱 이용자라든지 직원 같은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이 됐고 네.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행안부 같은 곳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행정 지도를 하면서 네, 네. 네이버와 지분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2차 지도, 2차 행정 지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총무상이 네. 그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 이런 공개적인 언급까지를 하면서 네이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7월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네이버의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일본 관료라든지 아니면 보수 언론 등이 이런 분위기를 좀 부추기는 이런 모양새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기업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되게 관료제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인 거죠. 보통은 이런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거나요. 네. 행정제재를 가합니다. 예. 근데 지분 매각을 해라? 이거 자체가 매우 과하고 논리 자체도 좀 비약적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이버 라인의 어떤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물론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건의 경중을 따져보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상장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고한 게 175건이고 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만 4천만 건이 넘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NTT 니시 일본이라는 일본 대표 통신사가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928만 건이 유출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똑같이 내렸고 딱 1차 관리 감독 강화를 내놨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 가상망 해킹에서 유출된 건 51만 건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훨씬 적은데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콕 찍어서 퇴출시키려고 한다. 이런 의구심을 네. 키울 만도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202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일부 서버가 한국에 보관 중이고 중국 위탁 회사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라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셌거든요. 네네. 당시 경영진이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를 하면서 수습이 됐지만 3년 만에 지금 비슷한 사고 발생했는데 차이는 이거죠.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라인이 아닌 네이버를 퇴출시키려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정부의 인허가가 중요한 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받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입장인 건데 지난 주말에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일본 측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맞대응에 만약에 나서게 되면 이게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사태를 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기업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주가가 40% 하락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23일에 발표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2%나 급등하면서 시장은 테슬라가 보여준 새로운 전망에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보여준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국내 최고 테슬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테슬라 1분기 실적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나왔죠? 1분기 실적은 우선은 4월 초에 이제 발표한 딜리버리라고 보통 테슬라에서는 표현하는데 이제 자동차 판매 수가 네. 시장 예상보다도 많이 저조하게 한 38만 대 정도로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우선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매출은 줄었습니다. 매출은 10%가 넘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줄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의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수익률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북미에서 충전 방식 그 자동차 충전할 때 이제 GM이나 포드나 현대나 기아차도 다 이제 테슬라 가서 충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건 서비스 매출로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이런 서비스 매출도 좀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게 본다기보다는 올해 1월달에 그러니까 1월달에는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시장을 올해가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단히 어둡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네. 거시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율은 높은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면 할부금융이 대단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게 할부금융으로 차를 구매하는데 네, 여러 가지 네. 이제 소비자 부담도 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차 시장의 슬로우다운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뭐냐면 성장이 하락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이 발표 이후에.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죠. 테슬라가 지금 중국 차가 몰려오고 있는데 저가용 차를 안 만들려고 한다. 원래 2025년 하반기에 저가차를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취소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네. 근데 진짜로 취소한 건지 아닌지는 정말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한다라는 것 이러면서 다른 보도들은 또 실제로 저가용 차를 안 만든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문가들에게 도대체 테슬라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불안감들을 주면서 계속해서 3월달 4월달에도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저는 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론 머스크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대단히 명쾌하게, 아주 명쾌하게 앞으로 테슬라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2026년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로드맵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죠. 항상 미래를 보고 이 기업이 그렇죠. 다음 분기에는, 내년도에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수익률을,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명쾌한 답을 줌으로써 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다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실적은 감소했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 어떤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우면서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까? 네. 그 정도로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네,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카 컴퍼니,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네. AI 컴퍼니, AI 회사다라고 네. 하면서 테슬라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 테슬라 생태계를 우선 보여줬어요. 테슬라 생태계를 보여주면서 가장 중심에는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 네, 완전 자율주행. 네, 완전 네. 오토파일럿 이런 기능 말고요. FSD라고 하는 지금 북미에서만 지금 가능한 여기 중심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자동차에 녹이면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우버처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이것을 로봇에다가 옮기면은 옵티머스가 돼가지고 자율주행 기술과 즉 AI 기술과 이 옵티머스가 같이 결합을 해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AI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에너지 산업에도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이 적용되고 있고, 에너지 산업에는 또 리튬 정제소도 만들고 있고, 배터리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있으면서 거대한 테슬라의 생태계를 좀 보여주면서 여기에 AI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네. 테슬라의 아우토노미,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기술을 못 믿겠거든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요. 아, 그 정도로 테슬라가 FSD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논쟁이 됐던 저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네. 여기에 대한 것도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아, 원래는 그래요? 네. 원래는 저가 차량과 로봇 택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네. 여기서 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생산 원가가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가형 차량을 만들더라도 가격을 낮추더라도 테슬라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차량인데 핸들이 있으면 저가형 모델 2 일명, 핸들이 없으면 로봇 택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로봇 택시만 거기서 만들고 저가용 차량장은 지금 있는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겠다. 아. 그렇게 되면은 물론 생산 비용을 그렇게 절감시키지 못해서 네. 마진율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네. 새로운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생산 네. 라인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는 새로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거시환경 속에서 투자를 AI에는 큰 투자를 계속하겠지만 네. 자동차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생산의 능력이 연간 300만 대까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150만 대밖에 못 팔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180만 대죠. 이걸 갖다가 180만 대밖에 못 팔았는데 이거를 더 해서 3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0만 대 정도는 네. 저가형 모델을 만들겠다. 기존 네.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2025년 하반기가 하반기에서 아니라 올 2025년 상반기에 내놓겠다. 아. 그런데 이제 저가형 모델을 그러면은 25,000달러짜리는 아니에요. 복수를 썼어요. 모델 3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만 만들지 않고 예를 들자면 예측하고 모델즈. 네, 복수. 모델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못 복수를 쓴 거죠. 그건 뭐냐면 네, 네. 모델 3의 해치백 아까 해치백 버전을 만든다든지 아. 그러니까 모델 3의 저가 버전, 네. 모델 Y의 저가 버전, 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저가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에 있는 시장가보다는 훨씬 낮추는 모델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공장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네. 공장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마진율도 좋아질 거다. 그리고 로봇택시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로봇택시에 만들었던 플랫폼에서 네. 저가형 진짜 저가형 플랫폼 자동차도 나중에는 생산하겠다. 이런 플랜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그러면 네. 내년 하반기 했던 거를 내년 상반기로 당겨서 하는 저가형 전기차 그 모델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마- 그게 중국의 그 싼 저가형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어때야지만이 이게 과연 정말 판매로까지 많이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궁금해서요. 중국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네. 중국의 비아리의 돌핀 시걸 같은 경우에는 $10,000에서 15,000달러거든요. 네. 이 가격은 죽었다 깨나도 맞출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고품질의 FSD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을 기술을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요즘 테슬라의 모델 3의 어떤 페이스리프트인 하일랜드 같은 경우 대단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술로 좋은 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저가형 차는 과거에 원래 목표했던 25,000달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 테슬라에서도 정확한 가격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아마 3만 달러 정도에서 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3만 달러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한 2만 달러 좀 초반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상대적인 경쟁력은 가질 수 있지만 네. 중국 차를 압도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여러 세그멘트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 충분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라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대단히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실제 구매율이 높은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충분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비교하는데 항상 테슬라가 지금 한 2년 동안 항상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재고가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했는데 홍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의해서 홍해에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가 배송이 못 된 것, 상하이에서 생산된 것이 유럽으로 못 간 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를린 공장이 또 방화 사건이 있었던 것들, 맞아요. 맞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생산은 많이 됐으나 판매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존재해서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어놨고 또 하나는 한 20억 달러 정도 AI 투자. 네. AI 투자에 대한 막대한 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데 아직 현금 보유고는 전적으로 많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근데 전적으로 이제 AI 투자들을 막대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그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웨이모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는 건 현대차가 쓰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나 라다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장비를 갖다가 차량 위에 부착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카메라도 쓰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 올리라고 해서 8개의 카메라만 쓰거든요. 네, 네. 이 카메라가 에서 FSD를 쓰면은 이 비디오를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 엔드 투 엔드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올해 4월 10일 정도에 10억 마일, 그러니까 네.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 16억 킬로미터를 달린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21일 날, 21일 날, 그러니까 한 열하루가 지났는데 네. 13억 킬로로 마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억 킬로미터로 증가한 거죠.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FSD를 사람들이 특히 버전 12가 올해 1월 말부터 유포가 되기 시작했는데 단계적으로 네, 네. 버전 12가 나오면서 버전 11과는 완전히 월등하게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3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죠. 4월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었죠. 무료로 체험하게 해줬더라는 부분.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안 내고도 원래는 매달 199달러를 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무료로 체험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거고 네. 또 199달러를 결국엔 4월 달에는 99달러로 가격을 낮춥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쓰게 되면서 데이터도 더욱더 많이 모이고 있는 거고요.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H100 또는 A100 칩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칩에 대한 병목 현상도 해결했다. 그렇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FSD 성능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 이제 믿음을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예고 없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면담한 거죠. 네. 네. 사실은 암시는 줬었죠. 4월 23일 날 이제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FSD를 우리만 쓰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포드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는 대형 자동차 기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OEM 업체들하고 네.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북미에만 FSD가 허락돼 있는데 네. 전 세계 각국으로 FSD
FSD를 확산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은 더 애를 쓰고 있다. 네. 이미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따로 네, 특별하게.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중국을 방문한 거는 이미 중국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가서 지금 FSD가 허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네. FSD 허가 전에 1단계에 있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우리 오토크루즈 기능 요즘 좋은 자동차들 다 갖고 다 있죠. 네네. 이건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고 오토크루즈라고 해서 그렇게. 고속도로 다닐 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준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죠.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건 사용하고 세계 각국에서 다 오토파일럿이나 오토크루즈는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전면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공항 근처로 가면 사용을 못한다든지 네. 군사시설과 반경 몇십 킬로 앞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든지 네. 중요한 순간순간에 자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네. 항만 시설 근처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마저도 중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해서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문제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써도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분석가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이 1단계라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네. FSD는 못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FSD는 똑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좋은 기술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네. 오토파일럿이 허가됐다라는 것은 FSD가 갈 수 있는 하나의 1단계의 통로가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반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잠깐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여러분 오토크루즈를 할 때는 절대 핸들에서 손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적을 받은 게 뭐냐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오토파일럿 하는 동안 충분하게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네. 자꾸 운전자들이 손을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계속 뭐를 하고 한다든지 또는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이름 자체에서 마치 이것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경고를 주고 핸들에서 절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FSD 버전 12는 인간이 그거 핸들을 눈으로 지켜보는 한에서는 핸들에 손을 놔도 돼요. 네. 근데 지켜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슈퍼바이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감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핸들에 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사당국 안전당국에서 경고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닝 쇼크를 딛고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또 움직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테슬라에 투자 많이 했던 분들 사실 올 초에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좀 확신에 찬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많이 설득하긴 했습니다만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투자 우선은 불안하시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만약에 손절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기업의 어떠한 실질적인 밸류라든지 기업이 네.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테슬라 주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슬라의 성장 1기는 끝이 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중심의 성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기차도 계속 팔 겁니다. 전기차도 팔 거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게 중심이 AI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테슬라의 AI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AI 가치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즉 로봇과 결합했을 때 AI 로봇이 어떤 가치를 낼 것인지 전기 자동차와 결합하면서 이것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가치의 어떠한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의 멋진 말에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네.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메가팩이라고 해서 대형 저장 용량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이번에도 가장 큰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의 성장기는 이제 2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네. 2기 진입했다고 해서 1기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낮은 주가 국면에 있다 기업 가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 모델 3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점프업을 크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당장 내년에 막 세상이 막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다양한 제도적인 허들도 통과해야 되고 중국에서 허가해야 맞습니다. 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사람들의 심리로도 안정감을 줘야 되고 안전하다는 인식도 많이 심어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도는 걸리겠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2기 어떤 황금기 이런 것들도 곧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급반등에 성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가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이 2.03% 크게 반등하면서 지난주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또 이 후반부에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이게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수인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낮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높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좀 안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좀 네.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6%나 급등을 했거든요. 확실히 미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대장주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급등을 하게 되면 다른 기술주도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로 나스닥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은 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마이너스 9%나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서로 좀 실적에 따라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좀 우려했던 물가가 그래도 높지 않게 나왔고 엔비디아 효과로 일단은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PC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아닌가요? 예상보다 조금 높게 조금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네. 지금 또 금리도 시장의 예측과 달리 지금 계속 알 수 없게 가고 있어서 네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네. 뭐냐면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22년도가 한번 그랬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그때 1년 동안 3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미국 GDP가 1.6% 성장한 걸로 나오니까 예상이 한 2% 중반인데 네.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또 물가는 생각보다 또 높게 나오니까 시장에선 이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던 이유가 일단 GDP 같은 경우도요. 이제 세부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 뺀 거 네. 이게 순수출, 그 다음에 민간 소비, 그 다음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마지막이 정부 지출인데 여기서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났어요. 미국 네. 이게 좀 둔화된 게. 근데 네. 순수출은 뭐죠? 수출에 수입 뺀 거잖아요. 그럼 네. 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수입이 많은 거는 결국엔 미국이 자본재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인프라 투자 많이 하잖아요. 기계,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해외 또 수입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거니까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GDP 쇼크에서 빨리 탈출을 해버렸고 또 미국의 물가가 좀 너무 약간 좀 높게는 나왔지만 3월달 개인 소득이 0.5%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또 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소득은 늘고 소비도 증가하고 이게 어쨌든 미국 경제는 소비로 좀 돌아가는. 소득은 늘고 소비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GDP 내용만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데 네. 세부 데이터는 뭐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막상 GDP 발표하고 빠진 그 부분을
바르게 이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하반기에나 여전히요 기대감은 있어요. 좀 물가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빠르게 또 해소가 되면서 급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투자는 절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뭐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메타가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 AI 투자는 안 멈춘다.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사실은 이제 AI 가지고 돈을 주주들은 좀 돈 버는 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 달라. 약간 이런 식의 좀 멘트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또 알파벳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돈도 잘 벌면서 AI 지출을 계속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결국 반도체가 좋아지잖아요. 반도체 구매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안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만약에 투자를 줄이면 반도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근데 이들이 여전히 뭐 수익과 상관없이 반도체 그러니까 AI 투자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도 급등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호재인데 다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주가는 영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미리 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라기보다는 네. 중국이었어요, 사실은. 중국.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조금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국내 증시 상황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올랐는데 근데 오늘 정말 아마 이 뭐 MTS나 HTS로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좀 뭔가 바뀐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뭐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 이제 네.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기업들. 아, 그리고 네. 철강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네. 중국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오늘 좀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최근에 한 달, 그러니까 1월 저점 이후로 홍콩 증시가 저점에서요 2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지금 빠지던 증시가 네. 홍콩이 암암리에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 배경에는 중국이 최근에 이제 부양책을 좀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또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청두가 네. 부동산 구매 제한을 풀겠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마디로 이 일선 도시나 이선 도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그 규제책을 조금씩 풀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좋아지면 중국 소비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이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 업종들은 그냥 작년부터 계속 소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급등하니까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보다는 그쪽으로 좀 쏠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은 한마디로 좀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이 중국 또 특히 중국 증시와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일단 한국에서도 그들 업종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잘 이끌어줬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얼마?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한 30포인트 가까이 좀 오르면서 네. 이제 거의 또 2,700선에 조금 다가서는 2,550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네. 다시 한번 2,700선 이제 근처로 다가서는 모습으로 오늘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687.44. 네. 네. 코스닥은 오늘 1.5%인가 네.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최대 이슈가 하이브와 그 어도의 그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신곡은 뉴진스의 신곡은 공개하자마자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 네. 그래서 그 추락하던 하이브 주가를 뉴진스가 살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엔터주가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어떤 돌발 악재가 터지면 굉장히 네. 대응하기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산업과들 반도체는 뭐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네.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인데 근데 사람의 속마음이나 행동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인 그룹이 데뷔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이야 흥행하길 바라지만 막상 데뷔를 했을 때 BTS처럼 흥행을 할지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뉴진스도 사실 데뷔하기 전에는 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민희진 대표의 지휘하에 어쨌든 뉴진스는 엄청난 이제 걸그룹으로 성장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거는 사실 또 누구도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엔터주 절대 투자 안 한다. 내가 예측이 안 된다. 이 산업 자체가. 왜냐하면 또 갑자기 불미스러운 아티스트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돌발 행동. 또 이번에 미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도 사실 뭐 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나 어려운데, 근데 또 성공했을 때는 그만큼의 보상을 또 주는 업종이다 보니까. 근데 작년까지는 어쨌든 엔터주가 좋았던 게 앨범이 어쨌든 잘 팔렸거든요. 네. 작년 여름까지는. 근데 갑자기 지금 앨범도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둔화됐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미희진 대표가 언급을 했어요. 엔터업계의 잘못된 점, 뭐 포토카드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랜덤하게 포토카드를 끼워 놓거든요. 네. 네. 그 한 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5명 중에 그룹 중에 한 명을 좋아하면 네. 그 포토카드 나올 때까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한 명이 5장 사거나 6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행도 얘기를 했고, 또 앨범이 나오자마자 판매사에서 밀어주는 거.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실제 판매 데이터가 확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점들도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엔터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졌는데, 다만 이번 일을 또 계기로 해서 어쨌든 또 엔터주들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또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뉴진스라든가 아티스트는 제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랑 상관없이 뉴진스 뮤직비디오 나오자마자 지금 벌써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팬들이 원하는 건 이 뉴진스죠. 뉴진스가 잘 되는 거, 뭐 BTS가 잘 되는 거,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좀 물론 좀 있으면 안 되는 또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엔터주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엔터주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네. 또 이게 잘 마무리된다면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엔터주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아티스트들이 다 다시 컴백을 하거든요. 뉴진스도 5월에 컴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초점을 너무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각각의 그 엔터사들의 실제 컴백하는 그 그룹들이 얼마나 성과 내는지 그 성과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나, 투자자라면. 그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우리 경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4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5월, 6월 앞으로 이게 그 국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랑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괜찮게 나왔고요. 특히 뭐 현대차도 환율 효과가 좀 있었고, SK 하이닉스는 2.88조 원의 분기 2조 원 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이익을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우리나라의 이제 큰 축이죠. 근데 이쪽이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건 확실히 올해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또 1분기 한국 수출도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도 두 자릿수 11% 이상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도 좋고 이 양대축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고, 또 한국도 지난주에 그 1분기 GDP가 네. 예상보다 또 굉장히 좀 잘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많이 기여한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우리나라는 순수출이 좀 늘어가지고 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이런 수출은 좋은데 너무 반도체 수출만 좀 여전히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른 업종이 좀 따라가 줘야 돼요. 네, 근데 네. 이게 좀 확인이 돼야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돌아서는 게 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 2월에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잠깐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속 일정 나온 게 없습니까? 일단 지금 지난주 뉴스로는 5월 2일 날 정부가 네. 밸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원래 6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2일 날 발표한다라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빨리 발표하는 거는 지금 워낙 이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일 날 발표될 가이드라인 한번 잘 지켜보시고 거기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강제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업들 자유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뭐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좀 강제성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한번 나오는 내용을 또 한번 보시고 나오면 또 저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살펴볼 만한 어떤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2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도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 내일은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좀 지켜보시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내일 있고요. 5월 1일은 이제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인데 네. 그날 미국의 또 중요한 이벤트죠. FMC에서 아, 금리 그렇군요. 결정을 하니까 네.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5월 3일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니까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